영국보다 훨씬 큰 땅덩어리지만 총 인구가 500만 명에 불과한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이곳은 국토의 80%가 사람의 정착이 전혀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뉴질랜드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시각화하려면 비슷한 크기의 섬에 9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영국과 비교해 보세요. 또는 무려 1억 4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자바를 생각해 보세요. 반면 뉴질랜드에는 평방킬로미터당 18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밀도는 영국의 15분의 1에 불과해 이렇게 자연이 풍부한 땅이 왜 이렇게 텅 비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답은 놀랍습니다. 이 땅이 비어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기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땅이 본질적으로 그들을 지탱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의 공석은 실제로 잔인한 지리적 운명과 극심한 고립으로 인해 형성된 경제적 한계입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발견된 마지막 대규모 대륙으로 인간 정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산과 극한의 기후로 보호되었습니다. 극심한 고립으로 인해 산업 실패가 발생했고 그 결과 인간보다 5배나 많은 양이 사는 독특한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의 37%가 하나의 도시에 밀집되어 구조적으로 기형적인 인구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함정을 이해하기 위해 지리, 역사, 경제의 렌즈를 통해 이 공허함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구 분포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리적 위치에 갇힌 국가 경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지구를 육지 반구와 물 반구로 나누면 뉴질랜드는 물 절반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2000뻗 떨어진 가장 가까운 이웃 호주와 광활한 바다로 둘러싸인 극도로 고립된 땅이다. 유럽에서 출발하는 여행자가 이 섬에 도달하려면 본질적으로 행성의 반대편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인간이 7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확장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압도적인 고립은 역사의 연대표를 결정했습니다. 인간이 5만 년 전에 호주에 도착한 반면 뉴질랜드는 13세기까지 인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이 이 섬을 우연히 발견한 것은 800년 전으로, 이는 마오리 사회가 늦게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인의 발견은 훨씬 더 지연되었는데 제임스 쿡이 세계 대부분의 지도가 이미 지도에 표시된 지 오래지 않은 1769년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1840년 영국이 식민지화했을 때 인구 기반은 일본이나 영국의 수백만 명에 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라인 21. 이러한 고립은 단지 지리적인 퀴즈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를 형성한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운명입니다. 국토의 58%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의 23%만이 거주하는 남섬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섬은 북섬보다 상당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자체가 인간 정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무인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날카로운 바위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척추인 서던 알프스는 중앙을 가르며 사실상 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500km에 걸쳐 3영매가 넘는 이 산맥은 사실상 두 개의 서로 다른 적대적인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높이뿐만 아니라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좁고 가장자리만 남기는 장벽을 만드는 배치입니다. 이 산들은 기후를 극한으로 몰아넣고 강력한 서풍과 충돌하여 서쪽 경사면에 폭우를 내립니다. 밀포드 사운드의 연간 강우량은 7,000내를 넘어 서울의 3배, 런던의 10배에 이른다.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습한 곳 중 하나로 농업이나 영구적인 인간 정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봉우리 반대편에는 심한 비그림자 효과로 인해 전혀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공기는 산을 넘어 수분을 모두 잃어 남섬 동부를 바싹 마르고 본질적으로 반건조 상태로 만듭니다. 이곳의 연간 강수량은 400mm에 불과해 농작물이 자라기 어렵고 풀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한쪽은 홍수에 빠져들고 한쪽은 가뭄에 시들어 인간이 번성할 수 있는 중간지대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부의 거주 가능 토지는 크라이스트처치시를 둘러싼 캔터베리 평원과 같은 작은 지역으로 제한됩니다. 남섬에 실제로 거주 가능한 지역은 10% 미만이고 나머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얼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의 90%는 문명이나 경제가 아닌 빙하, 가파른 암석, 극한 기후에 속해 있습니다. 19세기의 짧은 골드러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금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남섬은 대규모 인구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지리는 단순히 필요한 농업 및 산업 발전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은 지리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으로 남부는 번화한 경제 중심지가 아닌 아름다운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라인 41. 오늘날 거의 400만 명, 즉 전체 인구의 77%가 북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작지만 인구 밀도는 남부의 3배 이상입니다. 차이점은 풍경에 있습니다. 북부에는 서던 알프스처럼 잔인한 장벽이 없습니다. 들쭉날쭉한 봉우리 대신 완만하게 구불구불한 언덕과 땅 전체에 고르게 분포된 평원을 제공합니다.
와이카토, 타라나키, 혹스베이 평원과 같은 광활한 경작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농업과 정착이 가능합니다. 남섬이 산으로 막혀 있다면 북섬은 열려 있다는 뜻이다. 기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북쪽은 위도가 낮아 기온이 훨씬 더 따뜻합니다. 겨울은 온화하고 관대하며 농작물을 죽이거나 거주를 방해하는 서리가 내리는 날이 훨씬 적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강우량이 일정하여 남쪽 섬에서 발견되는 혼란스러운 극단 현상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범람하는 홍수와 건조한 사막 사이에서 남한이 이분법을 선택하는 대신 북은 균형을 누리고 있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1영일 500미남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농업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북섬에는 또한 남섬에는 없는 숨겨진 지질 자산인 활화산이 있습니다. 타오포 화산지대는 이 지역을 화산재로 뒤덮어 미네랄이 엄청나게 풍부한 토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화산 토양은 물을 효율적으로 배수하여 침수를 방지하는 동시에 식물 성장에 막대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내 대규모 낙농산업의 중추를 형성하는 무성한 목초지를 위한 완벽한 기반입니다. 대조적으로 남섬에는 이러한 비옥한 화산 토양의 이점이 거의 전혀 없습니다. 결과는 지도에 표시됩니다.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와 수도인 웰링턴은 모두 북부 지역입니다. 낙농업, 일반 농업, 와인 생산의 중심지는 모두 이 쾌적한 북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남섬이 관광과 양떼로 연명하는 동안 북섬은 산업과 자본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라인 61. 그들은 남부의 부족한 일자리, 온화한 기후, 확립된 인프라의 매력을 느낍니다. 지리는 경제를 결정하고 경제는 인구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섬 사이의 인구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섬은 국가이고 남섬은 경치 좋은 주변 지역이 되었습니다. 전체 시민 500만 명 중 거의 200만 명이 오클랜드라는 단일 도시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전국 인구의 37%가 한 곳에 살고 있다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한 도시의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것은 OECD 기준으로도 극단적이다. 이러한 집중은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발견되는 악명 높은 도시 혼잡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오클랜드는 단순한 대도시가 아닙니다. 이는 사실상 전체 뉴질랜드 경제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우세의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독특한 지형으로 충분히 설명됩니다. 이 도시는 북섬의 가장 좁은 지역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으며 육지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광대한 태평양이 있고 서쪽에는 태즈머네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수역을 분리하는 거리는 불과 몇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형태는 오클랜드의 두 해안의 항구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보기 드문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이곳은 태평양과 호주로 향하는 해상 항로를 통제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도시가 화산지대 위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물 너머 땅 자체도 특별합니다. 50개의 화산 분화구가 도시 전역에 흩어져 있어 초기 정착민을 지원하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합니다. 구불구불한 지형은 중요한 무역항에 대한 쉬운 접근을 유지하면서 우수한 배수를 보장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문명의 심장이 되기 위해 자연이 완벽하게 설계한 곳이었습니다. 라인 81. 농업은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며 국가를 주도하지만 이 부문에 고용된 인력은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이 농업 초강대국은 특정 유형의 농업에 인간 노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전체 국토의 2%만이 실제로 경작 가능하고 농작물 재배에 적합합니다. 거친 지형과 기후로 인해 밀, 쌀, 옥수수와 같은 노동 집약적인 주요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국토의 55%가 방목동물을 위한 광대한 개방형 목초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땅을 경작하는 농부들의 땅이 아니라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땅입니다. 인구 통계는 실제 인구 통계를 보여줍니다. 이 700만 마리의 양과 1000만 마리의 소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500만 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그 비율은 엄청납니다. 이 나라에는 인간보다 양이 5배, 소가 2배나 많습니다. 동물들은 땅을 효과적으로 식민지화했고 인간은 좁은 변두리에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구조는 목축 농업과 농작물 농업의 근본적인 성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곡물을 재배하는 것은 노동 집약적이며 파종, 제초, 수확이 필요하며 이는 높은 밀도의 근로자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노동력 요구는 아시아의 쌀 재배 지역이 역사적으로 거대하고 조밀한 인구를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목축 농업은 토지 집약적이어서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데는 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3인 가족이 현대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1헥타르에 달하는 목장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우유, 버터,
치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고기, 양모와 함께 이러한 동물성 제품은 국가 전체 수출 수익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모델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위한 대량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전체 목축 부문은 전체 노동력의 6%만을 고용하고 있어 광대한 내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인 101. 결정적인 차이점은 섬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섬이 지구상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영국은 유럽의 대규모 시장에서 불과 35km에 떨어져 있어 무역과 운송이 용이합니다. 일본은 미국 서부 해안으로 직행하는 태평양 항로를 통해 중국 및 한국과 매우 가깝습니다. 두 나라 모두 세계 최대의 소비자 시장에 즉시 접근할 수 있었고 산업혁명을 촉진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호주와 2000도 떨어져 있어 거리가 너무 멀다. 아시아의 제조 허브에 도달하려면 바다를 건너칠 0km가 넘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유럽과 미국은 사실상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무역이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컨테이너를 중국으로 배송하는 데는 3주가 걸리고 유럽에 도착하는 데는 무려 6주가 걸립니다. 이러한 거리의 횡포는 경쟁이 치열한 제조 산업의 핵심인 물류 비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성공적인 제조는 규모의 경제에 의존하며 대량 생산을 통해 단위당 가격을 낮춥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은 20-30%의 물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비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같은 품목을 생산할 때 물류비가 5% 미만으로 든다. 이러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은 중공업이나 대중시장 제품의 경우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내 시장의 부재는 산업적 야망에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개발의 표준 경로는 수출로 확장하기 전에 먼저 현지 시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삼성, 현대, 도요타, 소니 같은 거대 기업들은 모두 탄탄한 국내 기반을 바탕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뉴질랜드 내수 시장은 서울 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500만 명에 불과하다. 500만 시장은 단순히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할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연간 판매량이 10만 대 미만인 자동차 공장을 짓는 것은 파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라인 121. 반도체, 자동차, 중장비 등 첨단 산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국가는 원자재를 수출하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1차 산업 경제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지리학적 특성이 이러한 산업 구조를 결정했고 이는 결국 현재의 편향된 인구 분포를 굳혔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탄탄한 제조업 부문이 없으면 인구는 고르게 증가하거나 확산될 수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역사는 유럽인들이 1840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이 지리를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초기 정착민들은 비옥한 북섬을 피하고 험준하고 추운 남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북섬은 강력한 마오리족의 본거지였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마오리족이 부족으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부에서는 토지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했습니다. 뉴질랜드 전쟁은 1845년부터 1872년까지 북섬 전역에 걸쳐 격렬하게 일어나 정착을 방해했습니다. 정착민들은 비옥하지만 위험한 북쪽보다는 텅 빈 남섬의 안전을 더 선호했습니다. 남부의 마오리 인구는 수천 명에 불과해 식민지화에 거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60년대에 오타고 지역에 대규모 골드러시가 일어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남부의 강과 광산에서 행운을 찾아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습니다. 1864년에 남섬의 인구는 15만 명으로 급증하여 북부의 6만 명보다 작아졌습니다. 잠시 동안 남섬은 전체 식민지의 경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더니드는 은행, 대학, 금으로 가득한 바쁜 항구를 자랑하며 가장 부유한 도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은 유한한 자원에 기초한 환상이었고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880년대에 이르러 쉽게 얻을 수 있는 금은 사라졌고 심층 채굴을 유지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광산이 폐쇄되고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남섬의 근본적인 지리적 결함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라인 141. 1900년까지 남부는 인구의 43%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날 그 점유율은 23%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연적인 인구 급증 없이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뉴질랜드는 강력하고 일관된 도구인 이민으로 전환했습니다. 1840년 이래로 미국 전체 인구 증가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새로 도착한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출생률을 통해 유기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데려와서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경기 부양의 문을 더욱 활짝 열었다.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만 27만 명의 새로운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유입되었습니다. 500만 명의 국가의 이러한 유입은 단 5년 만에 전체 인구의 5%를 추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뉴질랜드인의 얼굴도 전통적인 영국 출신에서 다양한 아시아 출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중국, 인도, 필리핀 출신의 이민자들이 노동력의 새로운 중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 4명 중 1명은 해외에서 태어났으며 이는 호주보다 높고 캐나다와 비슷한 비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들이 착륙하면 어디로 가는가? 그들은 텅 빈 남부나 시골 마을로 향하지 않는다. 55% 이상이 오클랜드에 직접 정착합니다. 나머지 소수는 웰링턴과 같은 다른 주요 도시를 선택하여 광대한 시골 지역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합니다. 인구 분산을 목표로 한 이민 정책은 실패했고 1차 허브로의 집중은 가속화될 뿐이었다. 이러한 끊임없는 유입은 경직된 주택 시장과 충돌하여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2025년까지 오클랜드의 평균 주택 가격은 뉴질랜드 달러 110만 달러를 넘어 급등했습니다. 일반 가족의 경우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면 10년 이상 전체 소득을 저축해야 합니다. 오클랜드는 이제 뉴욕, 홍콩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공급이 수요와 일치할 수 없습니다. 연간 건설은 매년 새로 도착하는 3만 명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라인 161. 뉴질랜드의 공백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다. 그곳은 인간이 지탱할 수 없는 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숨막히는 자연경관 뒤에는 가혹하고 혹독한 지리적 운명이 숨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광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약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좁은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80%의 공허함은 생활 방식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다. 언덕에는 풀을 뜯을 수 있지만 도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사람보다 많은 땅입니다. 지리상 세계로 통하는 진정한 관문은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가 지배하는 나라다. 지리가 경제적 운명을 만들어가는 과정, 대지의 침묵을 설명하는 이야기이다. 뉴질랜드의 독특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세상은 비슷한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직관과 모순되는 많은 경제적 역설이 아직 탐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넘쳐나는 일부 국가들이 여전히 극심한 빈곤에 갇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자원이 전혀 없는 국가는 어떻게 엄청나게 부유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리와 역사의 충돌로 형성된 이러한 매혹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밝혀낼 것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 뉴질랜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다면 채널을 지원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알고리즘은 이러한 이야기를 더 호기심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